혹시 딸기 우유 많이 먹으면 가슴 커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러스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훈영입니다. 우선은 눈, 코 수술이랑 거의 버금가게 가슴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가슴 수술에 대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리스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게 평균적으로 요즘 원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비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요즘 여성들은 풀 C 정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수적이겠다면은 요즘 조금 더 과감해진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풀 C? 풀 C 네. 정도. 풀 C 정도라고 하면 CC로 따지면 몇 CC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개인마다 수술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300cc 이상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가슴, 저 같은 사람도 예를 들어 풀 C로 만들고 싶다,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키랑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 그에 따라서 볼륨감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좀 너무 말랐다, 치피한 지방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조금 더 작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몇 cc 정도 될까요? 한 번 수술했을 때. 그것도 이제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대 cc는 뭐 환자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사이즈표를 봤을 때는 1000cc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받는 사람은 없죠. 1000cc면은 거의 우유 한 통이 들어가는 그쵸. 거네요. 그러면 보통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사이즈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인 사이즈는 대략 풀 A 네. 그 정도가 많이 찾아오시죠.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옷맵시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동남아, 그쵸.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동남아 분들도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대략 풀 A 정도 되는 그쵸. 건가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게 더 말랐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보다 제가 느낀 바로인데 키가 조금 더 크시고 마른 경향이 있어서 말랐으면 당연히 가슴도 더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십니다. 정말 수술 받고 싶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나요? 수술이 불가능하신 분은 많지는 않고요. 보통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셔서 그게 좀 걱정되신다면은 저희와 상의해서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마취과 선생님이랑 그걸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수술이 C까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보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어떤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일단 보형물은 이제 회사로 따지면은 모티바, 멘토, 세빈 등 되게 많고 그 회사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요. 보형물 형태를 따지자면 라운드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물방울처럼 생긴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 표면으로 보자면 돌기가 있는 껄끄러운 면으로 있는 텍스처가 있고, 그 다음에 돌기가 없는 스무스형, 그 다음에 그 결합인 마이크로 텍스처가 있어요. 마이크로 텍스처를 주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단점을 없애고 장점들만 모아서 출시된 보형물이랑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선호하는 모티바 보형물입니다. 만져봐도 될까요? 네, 만져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형태에 따라 스무스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이고 이게 모티바라고 마셨고 그리고 이게 스무스. 네, 이게 마이크로 텍스처, 텍스처. 이거는 느낌이 좋고 텍스처는 좀 딱딱하죠? 좀 딱딱하네요. 네, 스무스는 구형 구축의 빈도가 조금 높다보다 보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텍스처를 사용했는데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확실히 이게 좀 느낌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기는 하네요. 제가 만져봤을 때. 그죠. 다만 구형 구축이 좀 온다. 올 수 있다. 네, 안 오는 경우도 그리고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느낌이 사실 굉장히 딱딱해서
이제 마르신 분들이 이제 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사실 피하 두께가 네. 지방이 조금 있으시면 보형물 이런 텍스처가 들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 네. 어차피 이게 딱딱하다고 해도 이게 만져지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아까 말씀하신 게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네. 대부분 이제 근육 밑으로 삽입하게 돼요. 음. 피부, 지방, 유선 조직이랑 지방이랑 네. 같이 근육 그 아래 그 아래로.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보형물들이 사실 만져지진 않겠네요. 만져지는 부위가 근육 연결되는 우리 뼈에 이렇게 붙잖아요. 네네. 근육이 거기에 이렇게 붙는 부위 밑에 그런데 그러니까 근육이 덮지 않는 부분 네. 옆을 가쪽으로 만져줄 수 있어요. 음. 말랐으면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얇으면은 네. 만져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걸 추천할 것 같네요. 네. 인공 보형물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보형물들이 있는데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형물과 지방 이식, 네. 가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 충분한 볼륨을 원하시면은 보형물로 가시는 게 좋은 이유가 자가 지방 이식은 장점은 이제 자가 조직이기 때문에 합병증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단점은 이게 확대할 수 있는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요. 자가 지방 이식을 하면 한 200cc 정도가 한쪽당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생착률이 사람마다 뭐 30%에서 50, 6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이즈는 이식한 사이즈가 아닌 조금 더 작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넣는다고 해도 이제 흡수가 많이 네, 되겠네요. 반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브랜드의 이 보형물을 추천하시는가요? 아니면 선호하시는 보형물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한 보형물을 추천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만져보고 본인이 원하는 보형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제 전 여친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수술을 한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굉장히 이 느낌의 이질감이 좀 많이 들었는데 언제 수술한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의 보형물과 지금의 보형물 차이가 많이 날까요? 10년 전에는 실리콘 겔 보형물보다는 식염수 보형물 그런 걸 또 많이 사용했고 10년 전이 아니지 20년 전 정도에는 네. 10년 전에는 스무스를 많이 썼어요. 네. 스무스 보형. 그러니까 표면에 돌기가 없는 그거는 약간 구형 구축을 빈도가 조금 더 높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두꺼워지면은 막이 네.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20년 전에 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좀 꺼지거나 네. 그런 부작용이 많았고 10년 전에는 실리콘 겔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오래된 보형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최근 기술이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형물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느끼셨다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좀 마르셨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피하층이 두꺼울수록 네. 그러니까 좀 살이 칼집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마르신 분들은 저희가 이 보형물이랑 같이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거나 테두리 좀 덜 티나게 해주거나 근육 밑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육 위에 많이 삽입해서 오히려 네. 더 좀 만져지거나 좀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마르신 분들은. 그러면은 수술 방법도 지금 많이 달라졌고 보형물 자체도 많이 달라진 거네요. 요즘 들어서 구형 구축이 와서 재수술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사용했던 보형물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옛날에 뭐 식염수라든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구형 구축이 온 건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도 구형 구축이 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구형 구축은 사실 아직까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혈종, 피가 나서 그런 염증, 보형물 타입 이런 거에 따라서 특정 지어서 이것 때문에 생겼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수술 방법도 변화했고 그리고 뭐 보형물 자체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구형 구축이 있다. 발생 빈도는 낮아졌어도 그래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뭐 100명이 수술을 받는다면 구형구축이 오는 경우는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지금 딱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10년이 지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딱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한번 수술을 받고 나면 추후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건지. 보형물에 이상이 생기지 않은 이상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제 5년마다 10년마다 주기를 아주 교체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검진 때 이상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파열이 되었거나 아니면 석회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가슴에 질환이 있지 않은 한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형물의 수술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절개를 말씀드리자면은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가슴 밑선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륜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륜 쪽은 이제 하수 교정을 하지 않는 이상 추천은 별로 드리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감염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겨드랑이 또는 밑선 쪽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 밑선을 절개해서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자국이 흉터가 남지 않나요? 모든 수술에서는 자국이 남을 수 있죠. 그게 없어지지는 않지만 네.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이것도 약간 트렌드에 되게 반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겨드랑이 절개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밑선을 많이 선호하다가 요즘에는 약간 반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네. 좀 선호도가 바뀌죠. 팔을 많이 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겨드랑이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밑선을 선호하시고 요즘 트렌드에 따라 언더 부부나 이런 비키니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겨드랑이를 선호를 하시고. 혹시 마취 같은 경우는 어떤 네. 마취를 하게 되나요? 전신 마취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그 전신 마취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호흡이나 숨 쉬는 거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혈압이나 수면 마취에서도 조절은 하는데 일단은 환자가 이제 불편함을 느껴서 움직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도 그렇지만 환자분한테도 위험해질 수 있어서 네. 전신 마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수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마취하는 시간이랑 마취해서 깨는 시간 그거를 다 고려했을 때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2시간 반, 3시간? 네, 너무나 기자가서.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귀가할 수 있나요?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수술을 해서 제가 그 수술 당일날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퇴원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면 호텔 뭐 하루 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오후에 수술을 하면은 네. 제가 이제 팔로우업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입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다음날 간호사분들이 이제 봐줄 수 있으니까 미리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편의를 좀 봐드릴 수 있어서 입원실을 이제 빼줄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이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된다면 퇴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죠. 한 수술하고 나서 전신 마취를 완벽하게 깨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걷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퇴원해도 괜찮고 네. 그거를 오히려 권유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지 네. 회복도 빠르거든요. 계속 누워만 있고 입원해 있으면은 좀 네. 처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수술하고 나서 피통도 차야 하나요? 최근에는 피통을 안 넣는데요. 네. 다만 이제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거나 재수술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피통을 차고 나오죠.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국내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략적으로 며칠 계획하고 한국에 와야 할까요? 수술을 하고 이제 실밥을 푸는 데까지는 최소 저희가 한 열흘에서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를 보고요. 제가 계속 이제 보형물이 잡을 기간 동안 같이 팔로우업을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외국인이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최소 그래도 실밥을 풀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렇지만은 일상생활은 사실 3일 후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날 와서 메디컬 체크를 하고 수술을 받고 10일 정도 실밥 풀고 네. 가셔도 되고 네, 그게 그러면- 정 안 되신다 네. 하시면은 그 전에 출국을 하셔도 다른 병원에 가서 실밥을 풀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상태랑 이런 거를 좀 계속 팔로우업 해주는 게 좋아서 추천은 2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받는 중에는 당연히 이제 전신 마취를 받으니까 안 아프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어떻게 될까요?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프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굉장히 아픈 경우는 뭐 피가 차거나 이런 경우 아닌 이상 되게 참을만 하다고 하고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아픈 건 아닌가 봐요. 그거는 이제 받아보신 분만 네. 아시겠죠. 네. 수술 전후에 네. 주의사항이 있다면 수술 전에는 이 복용하는 약 이런 거를 저희한테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거를 복용을 하고 계시면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랑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확실히 확인을 하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고 임신 계획이 1년 이내에 있으면은 사실 좀 수술을 미뤄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출산 후에는 바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를 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수유하고 이제 모유 수유를 끊고 최소 6개월을 좀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환자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따로 준비해야 될 거는 뭐 특별히 없지만 마음 준비, 몸의 신체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수술 결정하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수술 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는 한 달 동안에는 보형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예쁜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운동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영, 사우나, 탕목욕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네. 후에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팁을 주신다면 많이 걸으라고. 네. 눈, 코 수술처럼 많이 산책하는 게 네, 도움이 산책하는, 그러니까 너무 막 힘이 빠질 정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막 땀이 범벅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벼운 운동,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그 다음에 붓기도 많이 빠지거든요. 걸으면 걸을수록. 그래서 가벼운 운동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에 네. 보정 속옷을 착용하잖아요. 네. 보정 속옷은 어느 기간 동안 착용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셔가지고 국내에 계신 환자분들한테는 한 달을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제가 한 달 이상을 팔로우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달 네. 반, 2달 정도 하라고 권유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여자 친구들이 딸기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네. 혹시 딸기 우유 많이 먹으면 가슴 커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가슴 크기에서는 유전적인 요인, 후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후천적인 요인이라 하면 뭐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져서 가슴이 커져 보일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유전적인 게 가장 큽니다. 원장님 네. 가슴 수술도 사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혈종, 네. 그러니까 피가 나서 네. 피가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종이 생기면은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거를 조절을 하려고 굉장히 수술적으로도 애쓰고 있습니다. 혈종이라든지 뭐 구형구축, 뭐 이제 염증 그렇죠. 이 부작용들이 생겼을 때 다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재수술 가능합니다. 재수술은 불가능한 경우는 없죠. 가끔씩 흉터 생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흉터는 제거가 가능한가요? 흉터
흉터를 완벽하게 제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사기고요. 아. 네, 제거라기보다는 흐리게 해줄 수는 있어요. 일단은 수술 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처 주변으로 당겨지는 힘 이런 게 없어야지 흉터도 되게 잘 낫거든요. 아니면 뭐 체질적인 요건이 흉터가 잘 생기거나 약간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뭐 흉터 연고나 테이프나 이런 걸 쓰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났는데 너무 흉터가 심하다 싶으면은 뭐 레이저나 흉터 주사로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흉터 자체가 사실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좀 그래도 계속 이제 재생이 되는 기간이어가지고 네. 1년까지도 계속 보고 색소 침착이나 그런 거를 1년까지 기다리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색도 좀 빠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1년까지 지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 선생님들께 네. 묻는 질문인데 만약에 이제 제 지인이나 손님들이 와서 수술을 받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나중에 사후 처리는 혹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해줘야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저도 기분이 안 좋고 환자분들은 상심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더 플러스 성형외과 그리고 이은용 원장님께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거를 되겠네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본인 그 단순 변신으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직접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커버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풀 C로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했지만 막상 수술하고 보니까 너무 크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작게 해주세요는 본인의 단순 변신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